이영훈 교수를 비롯해서 일본의 역할과 행위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분석한 학자들이 출간한 반일 종족주의가 우리 사회에 작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을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베스트셀러에 오르자 황태현 동국대 교수를 비롯한 6명의 연구자들이 일제종족주의라는 책으로 비판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일제종족주의의 총론에 해당하는 황태현 교수의 부애노들의 역사 부정에 대한 비판과 반국가 활동에 대한 고발이라는 글은 학술적 차원의 저술이라기보다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용어를 동원해서 반일 종족주의를 비난 매도하는 선동비라를 연상케 합니다. 황태현 교수는 위의 글에서 한국 근대사와 일제 식민 통치 기간을 항일투쟁사관으로 해석하고 고종은 암군이 아니라 혐군이고 목숨을 걸고 항일투쟁을 이끈 의로운 영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황태현 교수는 고종이 스스로 살해될 것을 예견해서 그가 죽어서 3.1운동을 일으켰고 3.1운동의 생명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일으켰으며 임시정부의 광복전쟁에서 광복투사들이 카이로 선언을 쟁취함으로써 정식 대한민국을 일으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대목에 이르면 과연 이것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학자의 저작인지 아니면 소설 창작물인지 대체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카이로 선언은 1943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주도 아래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 연합국 수뇌들이 일본 패망 후 위의 3대 연합국은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되게 할 것을 결의하였다라는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역사적인 문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은 카이로 선언 말미에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삽입된 것은 장제스 중화민국 총통의 공로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신용화 교수의 한국 항일 독립운동사 연구를 비롯해서 한시준의 백범 김구, 장제스 그리고 카이로 선언 등에 의하면 장제스가 1943년 7월 26일 날 충칭의 군사위원회 회의실에서 김구라든가 조소왕, 김규식, 이청천, 김원봉 등 임시정부 대표자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이 회담에서 장제스는 자신이 카이로 회담에 참석하며 이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그가 카이로 회담에서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카이로 선언문 작성 과정을 분석한 새로운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면서 위의 내용은 수정이 불가피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일화의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 선언에 의하면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가장 적극적으로 거론한 인물은 장제스가 아니라 루스벨트였습니다. 또 카이로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한 인물은 루스벨트의 특별보좌관 해리 홉킨스였습니다. 정일화의 연구를 통해 카이로 선언이 발표된 과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장제스는 1943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카이로 회담에 참석은 했습니다마는 한국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장제스는 한국 독립에 관해 전혀 언급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둘째, 장제스는 1943년 11월 23일 저녁 루스벨트의 숙소를 방문했을 때 루스벨트가 한국 독립 문제를 제기하자 한국의 독립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매우 소극적이고 우회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셋째, 장제스의 대변인 황충후이 비서장은 11월 25일 해리 홉킨스가 작성하고 루스벨트가 수정한 카이로 선언문의 미국 측 초안을 검토 수정하는 실무자 회의에서 미국 측 초안에 나타나 있는 적절한 시기에 라는 단서 조항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넷째, 같은 날 미국 측 초안을 접수한 영국 외무차관 알렉산더 캐도건은 이를 수정하여 연구관을 따로 만들어 미국 측에 전달했지만 미국 대표와 왕충의가 이에 만족하지 않아 11월 26일 오후에
다시 회동해서 문제를 타결하려 했습니다. 이때 처칠 수상이 자기 나름의 새로운 초안을 보내와 회의가 타결되었습니다. 처칠은 적절한 시기에 라는 표현을 적당한 시기에, 영어로 얘기하면 in due course로 바꾼 것 외에는 루스벨트와 홉킨스가 작성한 미국안과 동일했습니다. 이 수정안 그대로 카이로 선언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다섯째는 이렇게 채택된 선언문은 11월 27일 새 거두의 서명을 거쳐서 루스벨트와 처칠이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 3자 회담에서 스탈린의 동의를 얻어서 12월 1일 공표되었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밝혀진 카이로 선언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선언문은 장제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루스벨트와 그의 특별보좌관이었던 홉킨스가 작성했으며 처칠 수상이 일부분의 표현을 수정하여 완성되었고 이를 연합국 순회들이 동의해서 발표된 것입니다. 여기서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카이로 선언을 기획하고 그 문안을 기초한 루스벨트와 홉킨스는 대체 왜 일본 패망 후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카이로 선언에 담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이런 의문의 답을 제시한 분이 바로 이승만 전문가인 유영익 교수입니다. 이승만은 1943년 5월 15일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한국 독립에 관련된 조치를 시급히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는데 이 서한이 루스벨트와 호킨스로 하여금 카이로 선언에 한국 독립을 보장하는 문구를 넣게 만든 최대 요인이었다라고 유영익 교수는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한미협회 이사들과 기독교인 친한회 소속 목사 등이 5월 15일을 전후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청원서, 서한 등을 보내서 루스벨트와 호킨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일조했다라고 유영익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미협회는 일본군의 진주만 피습사건 한 달 후인 1942년 1월 16일 이승만이 미국 내 친한 분위기 조성 그리고 한국 독립을 위한 홍보 활동을 위해 조직한 단체입니다. 회장은 주 캐나다 미국 대사를 역임한 제임스 크로멜, 이사장은 연방 상원의 원목인 해리스 목사, 그리고 이사로는 존 스테거스 변호사 등 8명, 전국위원회 멤버로는 배제학당에서 이승만의 스승이었던 서재필과 헐버트, 그리고 상하원 의원, 주지사, 외교관, 대학 총장 및 교수, 목사, 출판사 회장, 작가, 언론인, 사회사업가 등 미국 주류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망 높은 인사들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승인을 받은 임시정부가 있어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소련이 한반도를 점령해서 공산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를 회원국에게 주지시켜서 회원들이 미국 정부 요로에 로비 활동을 벌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임시정부의 대일전 참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기독교인 친한회는 1942년 9월 22일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에비슨과 헐버트 등이 주동이 되어 조직한 단체입니다. 회장은 아메리칸 대학교 총장 폴 더글러스, 서기는 조지 피치 부인, 재무는 윌리엄스, 법률고문은 스테거스, 이사진에는 연방대법원 판사 프랭크 머피 등 저명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한미협회와 기독교인 친한회를 중심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 인사들에게 편지 쓰기 운동을 벌였고 상원 의원들을 접촉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활동 덕분에 미국 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적성국가 외국인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1943년 12월 1일 발표된 카이로 선언의 탄생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카이로 선언문 작성의 주역이었던 해리 홉킨스는 한미협회와 기독교인 친한회의 최우선 접촉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이 1943년 5월 15일 루스벨트에게 보낸 친서는 비서 임병직을 통해서 홉킨스에게 전달되었고 홉킨스는 이 서한을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전했습니다. 편지의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1882년에 체결된 조미조약을 위반하여 1905년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1910년에는 한국을 병탈하는 것을 묵인하였습니다. 1941년 12월 7일 후 섬나라 민족인 일본의 폭력으로부터 문명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금전이 허비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서양의 정치가들이 독립된 한국이 동양 평화의 보루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지금이 바야흐로 미국이 일본의 악선전으로 인하여 갖게 된 한국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을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날의 미국 정치가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전후문제 처리라는 현금의 세계적 전화보다 더 큰 새로운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의 대일전쟁에 박차를 가하고 나아가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저는 각하에게 간청하오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당장 승인하고 우리의 공동의 적인 일본과의 싸움에 한국인이 자기의 몫을 감당함으로써 미국의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원조와 격려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을 검토한 홉킨스와 루스벨트는 이례적으로 5월 26일 날 대통령 비서실장 에드윈 왓슨 소장 명의로 이승만에게 친애하는 이 박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나는 귀하의 1943년 5월 15일자 서한을 잘 접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서한이 섬세한 주의를 받았다는 사실은 표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이 서한이 루스벨트와 홉킨스로 하여금 카이로 선언 말미에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첨가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것이 유효익 교수의 견해입니다. 이승만은 카이로 선언이 공표된 직후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감사의 전보 그리고 12월 9일에는 감사 서한을 보냅니다. 이 친서에서 이승만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자신의 은사인 윌슨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의 적들과 용감하게 싸운 업적을 찬양합니다. 아울러 루스벨트 대통령의 이름이 한국 역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검토한 후 황태현 교수의 주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임시정부의 광복전쟁에서 광복투사들이 카이로 선언을 쟁취함으로써 정식 대한민국을 일으켰다라는 황태현의 주장이 논리적 이성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독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황태현 교수를 비롯한 일제종족주의 저자들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명제는 신채호라든가 김원봉류의 항일무장투쟁입니다. 그들이 충성하는 항일무장투쟁의 선명한 상징이 바로 의연단을 만든 김원봉입니다. 1938년 10월 10일 김원봉이 조직했다는 조선의용대는 따져봐야 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선의용대가 중국 국민당 군대에 소속되었고 그들의 지시를 받아 일본군 포로신문, 선전활동을 담당한 비전투 조직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300여 명으로 출범한 조선의용대는 1940년에서 41년 사이 중국 공산당 프락치들의 공작에 넘어가서 대원 대부분이 연안에 있는 마오쩌둥의 팔로군에 투항을 합니다. 부대 명칭도 조선의용대에서 조선의용군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김원봉도 함께 연안으로 탈출하려고 했으나 테러리스트는 사절한다라는 중국 공산당의 방침 때문에 충칭에 낙오하게 되었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진 김원봉은 임시정부와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김원봉은 지속적으로 임시정부 해체 활동을 벌였고 광복군 지휘통솔권을 부인하는 등 분열 공작에 앞장섭니다. 그 결과 임시정부 주석 김구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연안으로 탈출했던 조선의용군은 해방 직전 만주로 이동합니다. 만주에서 중국 공산당은 조선의용군을 주축으로 조선족을 징집해서 중공 인민해방군 164사단, 166사단을 조직합니다. 이 부대는 국공내전이 벌어지자 마오쩌둥의 공산군으로 참여해서 중국 대륙 공산화에 지대한 공을 세웁니다. 1949년 마오쩌둥은 스탈린과의 합의에 의해서 문제의 164사단 그리고 166사단을 북한으로 넘깁니다. 이 부대가 북한 군복으로 갈아입고 인민군 제4사단, 5사단, 6사단으로 편제되었고 그 인민군 4, 5, 6사단이 6.25 남침의 선봉부대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6월 6일 국립현충원에서 김원봉과 조선의용대를 국군의 원류라고 공개석상에서 망언을 해서 반공 대한민국의 상징인 국군의 명예를 모욕했습니다. 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창건되었습니다. 출범 당시엔 목표가 거창했습니다마는 1945년 4월 광복군의 규모는 541명, 그 중에 중국인 장교가 65명이나 됐습니다. 종전 시점에는 좀 늘어나서 682명에 불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정도의 광복군조차 유지 운영할 재정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광복군의 작전지휘권을 중국에 넘기고 광복군의 요직도 중국군 장교들이 모두 차지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을 지낸 김사몽은 광복군의 통수권과 지휘권을 중국군에게 넘긴 것에 대해서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비록 중국군의 명령과 지휘감독을 받을지언정 일본군을 경멸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항일전에 나서는 것이 민족적 대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을 흠모하는 세력들은 이승만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에게 넘긴 것을 자주권의 폭이니 뭐니 하면서 온갖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용대와 광복군 작전지휘권을 중국군에게 넘긴 것은 민족적인 대의라고 미화 찬양을 하면서 6.25 남친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국군을 유엔군의 일원이 되어 싸우도록 하기 위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한 이승만의 행위가 그토록 비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열단이나 광복군 독립투사들의 드높은 결기와 독립정신은 훌륭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정신이 살아있었기에 우리는 암울한 시기에 나라를 되찾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열강으로 부상한 일본군을 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몇백 명의 항일 독립군이 무찌르고 독립을 쟁취했다는 주장은 황태영 교수 같은 사람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것은 미군의 원자폭탄 공격과 소련군의 만주 한반도 공격 덕분입니다. 한민족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것은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 덕분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황태영 같은 분들은 독립군들의 무력을 동원한 항일무장투쟁으로 일제를 타도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쟁취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세계 정세로 볼 때 황태영 교수의 그런 주장은 역사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항일무장 독립군들은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낙엽으로 전투함을 만들며 모래알로 밥을 짓는 신통방통한 재주를 가진 영험한 존재들이었어야 합니다. 황태영 교수는 한국의 무장독립군이 무슨 환각의 전투라도 벌여서 일본군을 무찌르고 해방을 쟁취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이쯤 되면 중국각 작가 루신의 아큐정전이 생각이 납니다. 소설 주인공 아큐처럼 어느 날 조선은 일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합니다. 아큐는 복수를 할 힘도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인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치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큐는 재빨리 자신이 처한 현실과는 정반대로 머릿속에서 지어낸 것을 현실이라고 믿는 방식을 고안해냅니다. 도저히 강도 일본을 이길 재간이 없으니 우리에게 폭행을 가한 일본을 아들놈이라고 생각하고 아들놈에게 한 대 얻어맞은 셈 치자,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큐는 얻어맞은 자기보다 때린 아들놈을 불쌍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자신이 형식에서는 졌지만 내용에서는 승리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루신의 소설 주인공 아큐의 정신승리법이라는 것입니다. 황태영 같은 분들의 주장은 아주 이와 동일한 레토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주장 덕분에 항일무장투쟁은 이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황태영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일제 식민통치 옹호 행위 및 역사 부정에 대한 내응행위 처벌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부해노들을 체포, 수사,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별법 제정에 실패할 경우 이런 사람들은 일본 극우단체를 따르는 위험인물이니 국가보안법으로 신속하고 가차없이 제압하라고 주장합니다. 히틀러나 스탈린, 모택동이나 김일성의 파쇼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상정해 볼 수 있는 망언을 학자라는 사람이 백주에, 그것도 중인 환시리에 주장한 것입니다. 황태현 교수의 주장은 완벽한 파쇼 전체주의의 역사 독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국의 정신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에는 그러한 나약함과 폭력적인 심성, 즉 신종 파시즘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루